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바로 이제 활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은 액티비티,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인데, 이 활동도, 이게 이제 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위대한 축구 선수 소니,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해요, 못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손흥민 선수 정도 되면 뭐 인류 역사에 뭐 몇 명 있을까 말까 한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실력이 말이죠, 실력이 상황에 따라서 균일한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그 뭐 과거 토트넘 같은 데서 소속팀에서 보여줬던 실력과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줬던 실력, 물론 뭐 다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해요? 뭔진 몰라도 하여튼 다르긴 달라요. 다르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다르잖아. 그럼 왜 달라지지? 왜 달라지지? 바로 상황이 매우 달라서죠. 예를 들면은 소속 구단이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같이 경기하는 상대 팀도 다른 거죠. 왜냐면 소속팀에서는 과거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랑 붙은 거고, 국가대표팀에서는 A매치 다른 국가대표팀이랑 붙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축구 구장도 다르고, 들어오는 관중 구성도 다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같이 뛰는 선수 구성도 다르고, 가장 심각한 건 감독도 다르고.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선수의 능력이 그 뭐냐면은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그 실력이 매우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흥민쯤 되는 선수들의 기준해서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그 실력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안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왜? 왜? 그 손흥민 선수급의 그런 그 선수들의 능력이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거, 중요한 문제다, 안 중요한 문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죠. 왜? 바로 1,000억대의 연봉이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손흥민 측에서는 구단이랑 연봉 협상할 때 뭘 주장하겠어요? 그 자기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의 경기 데이터로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소속팀에서는 어떤 걸로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겠어요?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그 연봉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둘을 일치시켜줄 모델이 필요하겠죠. 뭐냐면 그간의 모든 경기 요소에서 바로 주변의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고유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수학적 모델은 개발돼 있을까요? 아직 없을까요?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확률 이론을 도입을 해서 그간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한 운동선수 개인의 객관적 운동 능력치,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보여주는 수리적 모델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속 구단 같은 데서 수학자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이미 있었다? 화학이나 물리학에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화학적 환경이란 말이 있죠. 자, 화학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그 물질이 섞여 있는 용매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걔가 반응해야 될 상대 반응물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구경꾼들이라거나, 그때의 온도 조건이나 농도 조건,
이런 것 등등등을 뭐라고 부른다? 화학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화합물들의 반응성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경험적으로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그 물질이 정해져 있어도 그 녀석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활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활동도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형구. 그래.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일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농도가 달라졌을 때 그 반응성이 달라진다. 요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동일한 물질인데 소량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량 사용하면 독극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먹는 물질 중에 조금 먹으면 이 몸에 있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과량 먹으면 꼭 죽는 이런 녀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농도에 따라서도 어떤 물질의 그 역할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뭔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알았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느냐 해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활동도. 알겠죠? 그러면 이 활동도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내가 관심을 갖는 그 화학종을 내가 만약에 X라고 하자. 근데 이 X가 만약 뭐 보통 수용액 중에 들어있는 용질이었다고 치자. 그런 형태로 현재 이 물질이 나타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물질의 활동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런 꼴로 주로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저런 꼴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런 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것 바로 그 녀석의 몰 농도입니다. 사실 반응성에 그 해당 물질의 반응성에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그 녀석의 농도입니다. 왜냐? 방금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 잘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죠. 하지만 상황이 뭐가 됐건 손흥민 선수가 한 명 있을 때보다는 두 명 있을 때 더 잘하겠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은 공격수나 뭐 미드필더인데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데 빼고 손흥민 한 명 더 넣어. 그 손흥민 두 명이야. 그럼 더 잘하겠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쪽수가 많을수록 그 반응성은 무조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활동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뭐다? 그 자체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난데없이 여기에 REF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원래 단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REF 이렇게 쓴 건데 우리말로 좀 직역하자면 뭐 참고 혹은 참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녀석의 X의 농도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 1몰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물질 단순 1몰 농도. 그래서 X라고 하면 그 몰 농도가 현재 지금 그 용액 중의 농도를 뜻하는 거고 REF라고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상황에 무관하게 그냥 1몰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농도를 다시 1몰 농도로 나누어 주면 바로 이 둘 사이의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현재 농도가 0.5몰이었어. 근데 이걸 그냥 냉큼 그냥 1몰로 다시 나누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숫자는 그대로고 단위가 사라져 버리겠지. 이 녀석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활동도 자체가 무단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즉 활동도를 단위가 없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그냥 냉큼 농도로 나눠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이놈의 활동도가 나중에 어떤 함수랑 엮이게 되어 있냐면 로그 함수랑 엮이게 돼 있어요. 요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로그 안에 들어있는 물리량은 단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단위가 없어야 되겠어요? 단위가 없어야 이 녀석이 어떤 효용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몰농도는 몰농도인데 로그 몰농도 이게 무슨 의미야?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 안에 여전히 물리량의 단위가 살아남아 있으면 걔네들을 표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로그 안에 들어갈 물리량들의 단위를 없애서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게 편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는 어떻게 된다? 단위가 없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해서 농도가 활동도에 관여를 한다면 그 몰 단위로 다시 한번 나눠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이 요소 얘는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알파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고 베타가 있고 세 번째가 감마라고 하는 물리량, 그러니까 알파벳인데 그 감마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감마라고 하는 물리량이란다. 저 표시는 뭐냐면 바로 활동도 계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활동도 계수. 그러면 활동도 계수는 뭐냐면 자, 잘 봐요. 화학적 환경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죠.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화학적 환경 중에서 뭐만 고려해 준 거예요? 농도만 고려해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도 활동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요소들을 뭉뚱그려 놓은 게 활동도 계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도에 대한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요소들 그 전체를 뭉뚱그려 놓은 것을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활동도 계수는 당연히 활동도 전체에서 중요한 요소겠어요? 안 중요한 요소겠어요? 의미상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도 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리적으로 간단할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를 표현하는 모델이 몇 개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한 2~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를 표현하는 모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모델들을 물리학자들이 제시를 하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화학자들이 가져다가 상황에 맞게 그냥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 축구나 야구 같은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모델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요. 세상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다? 그 돈이 부족해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 주면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큰 돈 되겠어요? 큰 돈 안 되겠어요? 이런 건 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모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야 하여튼 거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건 핵심 요소긴 합니다만 뭐하기 어렵다?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뭐냐면 그 알려진 것들에 의하면 이 활동도 계수는 보통 그 값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그러면 가끔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가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흔치는 않고요. 흔치는 않고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원래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그 반응성이 좀 작아지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애들이랑 섞일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요소들을 활동도 계수라고 하고 이때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도 사람들이 종종 다루냐면
기체 혼합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공기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기체 혼합물이죠. 질소하고 산소. 그러면 이 기체 혼합물 속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저 녀석의 활동도는 오케이 요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까 농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용액에서의 표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이건 몰 농도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된다? 부분압. 부분압 영어로 partial pressure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 혼합물에서는 해당 물질의 부분압으로 그 녀석의 활동도를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에 붙은 요 참조 압력 이건 또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단위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 일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만물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보통의 상황이겠죠? 그게 사실은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학교에서 혹은 뭐 엄마 아빠랑 있을 때 내 모습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나의 모습이나 나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건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살다 보면 이건 뭐 주변이 뭐가 됐건 맨날 그런 애들도 사실 있어 없어요. 주변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니 나는 원래 그래 계속 그런 애들도 있긴 있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어떤 경우는 환경이 뭐가 됐건 간에 맨날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맞닥뜨릴 화학적인 문제들에서 주변 환경이 뭐가 됐건 간에 활동도가 항상 고정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고정돼 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통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 우선 첫 번째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AgCl이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AgCl. 이런 유형의 물질들을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앙금이라고 하죠. 앙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녀석은 요런 수용액 중에 요 위쪽이 여기가 수용액이라고 하죠. 요 수용액 중에 앙금은 잘 녹아 들어가요? 안 녹아 들어가요? 안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체지만 이 반응이 이루어질 수용액 중에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이 앙금 표면에서 매우 극소량이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 살짝 뜯겨 나올 수 있거든요. 살짝 뜯겨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표면에서 이런 애들이 살짝 녹아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내부의 조성은 변하겠어요? 변할 리가 없겠어요? 변할 리가 없겠죠. 그럴 경우 활동도가 1, 알겠죠? 1로 그냥 고정시켜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와 섞이지 않는 순수 고체 성분의 활동도를 1로 고정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 여기서 지금 우선 어떤 표시가 있냐면 이런 걸 무슨 표시라고 해요? 외부 전원 표시죠. 자, 외부 전원에서 긴 짝대기는 무슨 극이라 그래?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짧은 짝대기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지. 여러분,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그렇지. 그러니까는 왜 마트에서 그냥 우리가 건전지 살 수 있잖아요. 건전지를 사도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여 있잖아. 그 우리가 사서 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진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지에서 이 마이너스의 극의 역할은 바로 요런 식으로다가 짜잔 자유전자를
아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그것이 뭐? 저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전선이 어디에 살짝 닿아 있어? 이 전선이 어디에 살짝 닿아 있어? 바로 수은에 살짝 닿아 있지. 그러면 여러분 수은이라고 하는 녀석의 물질 특성은 뭐예요? 수은 같은 애를 우리는 금속이라고 하지. 수은이 금속이잖아. 그러면 금속은 도체야 부도체야? 금속은 도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제공된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체 표면에 요렇게 흐르고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요 수은이 일종의 액체 도선의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액체인데 전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수은의 효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액체 수은이 위에 어떤 수용액이랑 접하고 있다. 그럼 수용액 중에 있던 어떤 이온들이 이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랑 반응할 수 있겠지.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 표면에서 혹은 수용액 중에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건 말건 이 수은 액체는 이 위에 수용액이랑 섞일 리가 없어요. 섞일 리가 없어요. 안 섞이겠지. 그럴 때 요놈 역시 활동도를 뭐로? 1로 고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가 반응에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과 섞이지 않고 순수 상태를 유지하면 활동도를 1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용액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용매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용매의 정의는? 용액에서 용매의 정의는? 자, 용액에서 용액에서 용매의 정의는? 바로 몰 분율. 이게 가장 큰 성분. 그것을 용매로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뭐 녹는다, 녹인다 그런 표현은 그냥 현상적인 표현이고 용매의 수학적 정의는 용액에서 뭐가 가장 큰 성분? 뭐가 가장 큰 성분? 몰 분율이 가장 큰 성분을 용액으로 수리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참고로 용질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겠어요? 용액에서 용매 빼고 용질은 수학적 정의가 뭐겠어요? 용질의 정의는 바로 용매가 아닌 것을 용질로 정의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진법처럼 용매와 용질을 정의한다고. 알겠죠? 이진법처럼 정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게 용액에서 용매와 용질을 정의하는 건데 이때 만약 그 용액이 묽은 용액이다. 그러면 묽다는 얘기는 용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용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묽은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 분율이 뭐에 가깝겠어요? 바로 용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용매의 몰 분율이 1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묽게 용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매의 입장에서는 용질이 들어오기 전후에 뭐 큰 차이 있겠어요? 뭐 별 느낌이 없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묽은 용액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용매의 상황은 특별히 변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이 용매 성분의 활동도를 1로 근사하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 그렇다면 만약 그 용액이 진하다. 용질이 은근히 많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용매의 활동도가 여전히 1일까요? 1로 하기 어려울까요? 1로 하기 어렵겠죠? 이때부터 연구하기가 극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한 용액은 인류가 거의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진한 용액의 연구가 무슨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일까요? 시간 여행. 진한 용액이 연구가 잘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연구입니다. 시간 단물질.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연구입니다. 태양. 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연구의 전 단계가 바로 진한 용액의 연구입니다. 바로 생명이요. 생명은 잘 봐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생명은 무지막지한 혼합물이죠. 그리고 몇몇 성분들은 저농도일 수 있지만 몇몇 성분들은 고농도일 수 있잖아요. 저농도와 고농도가 그냥 지 맘대로 와글와글 섞여 있는 그 안에서 그 카오스 같은 상황에서 코스모스가 발현되는 기가 막힌 용액 시스템이 바로 라이프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연구하기 위한 전 단계의 가장 중요한 연구가 용액, 그 중에서도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구 역시 사실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연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연구는 그만큼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릴 화학에서는 진한 용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웬만한 경우 묽은 용액이고 용매 활동도를 1로 둔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변과 관계없이 언제나 활동도가 1인 거 바로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자유전자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벽에 꽂혀 있는 콘센트 있잖아. 콘센트에다가 내가 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콘센트를 뭐 이렇게 쿡 꽂잖아. 쿡 꽂으면 거기서 뭐 줄줄줄 나오지. 그 줄줄줄 나오는 그게 자유전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유전자가 화학 반응에서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바로 요런 거. 이런 게 자유전자라고. 화학 반응식 쓸 때 화학 반응식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나 생성물 쪽에 전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지, 걔네들이 다 자유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움직이는 속도가 뭘까? 자유전자의 이동 속력은 광속으로 가정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질량을 가진 입자는 광속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광속이 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자, 전류가 광속이란 얘기는 질량을 가진 전자가 진짜 광속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가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요. 전류가 광속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알겠어요? 전자는 광속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질량을 가진 애들은 광속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전류의 속력이 광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요런 진자 장난감 본 적 있죠? 얘를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두 개는 가만히 있고 얘만 팅 하고 움직이죠? 그런 식으로 탱탱탱탱 하잖아요. 그럼 잘 봐. 얘가 딱 맞은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얘가 다시 튀어 올라갈 때 여러분 이때 시간 지연이 있나요? 자, 잘 봐요. 탁 맞고 한참 있다가 튀어나오나요? 그럴 리가 있나? 얘가 때리자마자 튀어 올라오죠. 왜?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작용과 반작용은 시간 지연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면 이걸 금속 도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금속 도선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예요? 바로 보통 구리선이잖아요. 그럼 구리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물질 안에는 항상 뭐가 있겠어? 그 물질을 구성하는 핵과 그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가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이 외부 도선이 어디를 연결한다? 외부 전원 마이너스와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전원 마이너스의 역할이 뭐예요? 외부 전원 마이너스 역할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전자를 탁 공급하는 거지. 그러면 외부 전원 마이너스에서 강제적으로 전자가 이압 하고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툭 튀어 들어오면 난데없이 없던 전자가 들어오지. 그러면 들어온 전자와 기존 전자 사이에 뭐가 발생하겠어? 청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청력 덕에 얘가 얘를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전자가 얘를 밀어서 얘가 그 다음 플러스 전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진자가 때려서 작용 반작용으로 빠져나올 때 시간 지연이 없는 것처럼 이 전자들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 역시 시간 지연이 있다 없다? 시간 지연이 없다고. 왜냐하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녀석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냥 전 우주에 그 전기장이 퍼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미는 전기적 청력이나 인력 이런 것들의 시간 지연이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오자마자 반대쪽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뽕 하고 시간 지연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전류는 뭐가 없어? 시간 지연이 없어. 그래서 이동 속력이 광속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자유전자는 그래서 반응성이 크겠어요? 반응성이 작겠어요? 반응성이 극강으로 크겠죠. 그래서 주변 화학적 성격과 무관하게 자유전자는 무조건 100% 100%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 역시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활동도를 1로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활동도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활동도라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런 논리, 이런 내용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